MBN 종합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맞이한 첫 주말인 오늘도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는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장소를 옮겼고 현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는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다음 달 있을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가 끝나는 다음 달 23일 전에 한일 관계 정상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일 동해 대화태호장에서 북한 어선이 일본의 어업 단속선과 충돌해 침몰한 영상을 일본 정부가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배상 요구에 대해선 단속이 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력범죄자가 택배업에 종사하는 걸 막기 위해 지난해 법을 바꿔 택배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했지만 현장은 바뀐 게 없었습니다. 관계부처가 1년 넘게 협의 중인 탓입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감정 노동자들이 고객으로부터 당하는 폭언, 폭행 피해를 줄이겠다며 만든 감정노동자보호법. 벌써 시행 1년이 지났는데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설치가 의무화된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 구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주차장처럼 사용되고 있는 곳이 많아서 화재가 발생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주를 끝으로 잠정 중단할 방침이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집회가 다시 열린 겁니다. 네, 현장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병훈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근처에 보이시는 것처럼 국회 근처 도로는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된 채 촛불과 피켓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국회 앞 삼거리를 중심으로 대형 스크린 4개가 설치됐고 서강대교 방향과 여의도 공영 방향 도로는 참석한 시민들로 집회풍을 이루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는 본래 지난주를 끝으로 집회를 잠정적으로 중단할 예정이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초 사퇴하면서 집회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제 검찰 개혁의 공이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서초동 검찰청사 앞이 아닌 국회 앞으로 집회 장소를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 개혁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매주 토요일 국회 앞에서 무기한으로 촛불 집회를 열 방침입니다. 오늘 집회에선 조국 전 장관을 추억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국민 체인식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자유연대 등이 주최한 반대 집회가 주가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열려 오후 한때 양측 참가자 간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촛불 집회 주최 측은 장소를 국회로 옮겼지만 서초동에서도 집회는 이어졌습니다. 시민 참여 촛불 문화제라고 이름 붙은 서초동 집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검찰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교대역부터 서초역까지 도로 위에 인파가 가득 차는 등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검찰을 비판하는 의미에서 검찰 청사를 향해 함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열린 여의도, 서초동 등에 129중계 8천여 명의 경력을 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근처 집회 현장에서 MBN 뉴스 안병기입니다. 촛불 집회에 맞서 보수 진영도 광화문을 비롯한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집회에서는 여의도 집회에 맞불을 놓는 듯 개혁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현 정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앞부터 이순신 장군 동상 일대까지 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후 처음 주최한 장외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당은 당원과 일반 참석자를 합쳐 약 1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촛불 집회 측에서 주장하는 검찰 개혁을 의식한 듯 개혁의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개혁할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도 검찰 개혁안이 아니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대통령 입맛대로 하는 검찰청과 사찰기구 만드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주최 집회는 이곳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현 정권과 끝까지 싸우겠다며
청와대 앞인 효자동까지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이 개최한 집회도 대한문과 서울역에서 열리는 등 서울 곳곳은 조 전 장관과 검찰개혁 이슈를 둘러싼 찬반 집회가 온종일 계속됐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네, 아까 여의도 현장 전화 연결 상태가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는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됐죠. 특히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던 30대와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청와대와 여권 위기 의식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임기 반환점, 문재인 정부 중도층 이탈 현상, 이유는 무엇인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3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득표율인 41.1%보다 낮아진 겁니다. 특히 중도층 그리고 핵심 지지층이던 30대와 호남 지역의 지지율 하락폭이 컸습니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경제, 민생 문제가 25%로 가장 높았고 인사 문제가 17%로 뒤를 이었습니다. 조국 사태로 촉발된 민심의 분열과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전주보다 1%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면서 청와대와 여권 모두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 경제 행보를 부쩍 늘리면서 경제 민생 성과에 주력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조국 사태 이후에도 계속 떨어지는 지지율에 청와대와 여권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중도층 이탈 현상이 큰데요. 지금부터 정치부 송주영 기자와 관련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에 국정 지지도가 80% 넘지 않았어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지지율이 딱 반토막이 났는데 여권의 고민이 깊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임기 반환점이 다음 달 9일인데요. 네. 그 전에 이제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일단 청와대는 39%라는 수치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라고 공식 반응을 내놨는데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지율이 발표된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 지지도에 울고 웃기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일일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지지율이 당선 득표율 41.1%로 떨어진 것은 처음인데다 내년 총선 성패를 가를 중도층이 이탈하고 있어 사실 위기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선 득표율이 41%였었군요. 네.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네, 여권에서는 이제 당선 득표율이라서 이제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네. 이제 붕괴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의 사퇴에도 장애 집회가 멈추지 않고 있어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지층 이탈에 말이죠. 어떤 뭐 특징 같은 게 보입니까? 네. 조국 사태에 대한 이제 분노로 세계 지지층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지지층? 네, 중도층, 30대, 호남 지지층이 이제 돌아선 건데요. 예. 이들이 돌아서면서 이제 무당층과 중도층 폭이 커졌습니다. 이런 지지율 하락세 멈추기 위해서 뭐 여권이 준비 중인 반전 카드 그런 거는 준비된 게 없대요? 아직 구체적으로 내놓은 건 없는데 내부적으로는 청와대 쇄신론 얘기가 의원들 사이에서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정도면 청와대 참모진 개편 그리고 개각을 통해 인적 쇄신을 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라며 총선 앞두고 걱정이 크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청와대 인사로 조국 정국을 털어내자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겁니다. 뭐 여당 의원들을 만나보면 관련 생각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그 대상이 누군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심을 할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당 차원에서 지지율 반등을 위한 자체 노력 같은 거 그런 거는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은 검찰개혁으로 지지율 반등을 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입법을 조속히 완성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은 이미 촛불을 들고 공수처의 신설 그리고 검경 수사권의 완전한 조정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략을 버리면 국민의 진실이 보입니다. 네, 이인영 대표 마지막 말이 와닿네요. 정략을 버리면 국민의 진실이 보인다. 예. 네, 또 이낙연 총리 당 복귀에 대한 목소리도 높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총리가 총선에서 지원 유세를 해준다면 떠난 중도층 표심 잡기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판단인데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 총리의 공동 선대위원장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중도층은 이제 잡고 싶은데 민주당 지지율을 추격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입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국 사태로 이제 지지율 덕을 봤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중도층 끌어안기에 이제 절박한데요. 조 전 장관 퇴진으로 투쟁 명분이 약해지자 한때 장외투쟁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재개를 했는데 대신 반조국 대신 반문으로 프레임을 바꿨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10월 항쟁은 계속됩니다. 10월 항쟁이 끝나는 날은 오직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멈추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야말로 조국에서 반문으로 이제 돌아섰군요. 네, 그래야 이제 반조국 투쟁으로 축적된 동력을 총선 국면까지 이어가서 정권 심판론으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결국 여야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장외 대결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이제 반환점 앞두고 40% 선이 무너졌습니다. 민생과 경제 매진하라는 국민의 경고로 들리기도 하고요. 뉴스지역 송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검찰에 진단서를 아직 내지 않고 있는데요. PC 반출 등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산관리인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첫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 측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정 교수님 건강 상태가 다음 기회에 출석 가능하세요? 이제 여기 오늘은 제 기본 입장 얘기하고 그 부분은 제가 멘트할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뇌종양과 뇌경색 증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 교수는 현재 검찰에 입원 증명서만 낸 상태입니다. 검찰은 입원 증명서가 아닌 MRI 검사 결과 등이 있는 진단서를 요구했지만 정 교수 측은 아직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교수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는 증거인멸 혐의를 놓고 엇갈리는 진술을 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김 씨에게 동양대와 자택에 있는 PC 등 증거들을 없애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정 교수의 구속 가능성은 커집니다. 그런데 정 교수는 자신은 몰랐고 김 씨가 알아서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하고 김 씨는 정 교수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대질 조사도 받겠다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고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우리 정부가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이낙연 총리가 연내 정상회담을 언급한 만큼 성사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냉랭한 한일 관계를 풀 묘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다음 달 열리는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한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16일부터는 에이펙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 모두 한일 정상이 참석한다는 겁니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즉 지소미아가 종료되기 전에 관계 악화에 제동을 걸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安倍総理と文前大統領との直接の会談というのも含めて対話の機会を閉ざすつもり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日韓間の対話の機会は閉ざす考えはない。その中に全てのつまりです。 문제는 양국 현안에서 의견이 좁혀질지입니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일본 기업에 어떤 경제적 손해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규제를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 지소미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밑 접촉을 통해서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양국 정상이 만나서 결정을 해야 된다.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총리가 오는 22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최근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이 일본의 단속선과 충돌해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죠. 북한이 일본에 배상을 요구해왔는데 일본이 반박 자료를 내놨습니다. 당시 충돌 영상을 공개하면서 단속이 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일본의 어업 단속선이 물대포를 뿌리며 어선으로 접근합니다. 어선에는 북한 인공기가 걸려 있고 조업 활동을 위한 그물도 보입니다. 두 선박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부딪힌 듯 쾅 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일본 수역에서 나가세요. 일본 수역에서 나가주십시오. 몇 분 뒤 북한 어선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이후 전복됩니다. 일본 수산청은 북한 어선 충돌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어선에 있던 60여 명은 구조된 뒤 북한 어선에 인계됐습니다. 사고 이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항행하던 우리 오선을 침몰시키는 날강도적인 행위를 감행하였다. 물질적 피해를 입힌 데 대하여 배상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은 북한의 위법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사고 당시 북한의 어선이 일방적으로 들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일본 여당 내에서 영상을 공개하라는 비판이 나왔고 일본 수산청은 단속 활동은 적절했다며 13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으로는 충돌의 직접적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수감된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옥중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변호인이 최 씨의 말을 받아 쓴 편지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의 SNS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고 또 왜 전하려 했는지 정규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최순실 씨의 심경을 담은 편지입니다. 최 씨가 불러준 내용을 정준길 변호사가 받아 적은 간접 서신인데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전달받아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겁니다. 최 씨는 편지에서 애당초 대통령님은 무죄고 죄가 없었다며 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 가슴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 편지가 처음이자 이 생에서의 마지막 편지라는 심정으로 박 대통령님께 느끼는 죄송함과 앞으로 항소심에서 본인이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뜻을 담아서 그러면서도 악연들을 만나 대통령님에게까지 죄를 씌워드리게 되었다고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가 하면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쓸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구치소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최 씨가 굳이 제3자를 통해서라도 편지를 공개한 건 자신이 구치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알리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 성모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며 편지가 실제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네, 제주의 한 명상수련원에서 숨져있는 50대 남자가 발견됐는데요. 한 달 넘게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상한 점은 시신에 설탕물을 먹이고 주변에는 주사기, 또 한방침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사회부 박호근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 기자, 시신이 어디서 어떻게 발견된 건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주시에 있는 한 명상수련원에서 지난 15일 50대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예. 전남에 사는 57세 김모 씨인데요. 김 씨는 지난 8월 30일 집을 나서서 문제의 명상원에 도착했습니다. 이튿날인 9월 1일 집으로 가는 배편까지 예약을 해놨는데 돌아오지 않았고 한 달 보름이 지나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일 이제
제주도를 떠나려고 그런 것인데. 네, 2박 3일 일정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한 겁니다. 네. 그 시신 주변에 조금 뭐 이상한 물건들이 있었다면서요? 네, 명상원 3층의 11평 남짓한 수련실에서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예. 일반적인 학교 크기의 한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련실 가운데의 큰 모기장 안에 알몸 상태로 이불을 쓴 채 숨져 있었는데요. 네. 그 주변에 흑설탕과 주사기, 한방침, 에탄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상원 관계자는 원장 홍모 씨 등이 시신을 알코올로 닦고 설탕물을 먹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 시신에 설탕물을 먹인 것도 좀 이상한데 그 명상원 원장은 김 씨가 죽지 않았고 명상 중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서요? 네, 숨진 김 씨의 아내가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자 명상원을 찾아가서 만나기를 요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명상원 측은 수련에 방해가 된다며 접촉을 막았다고 합니다. 경찰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왔을 적에 지금 뭐 명상에 빠져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돌아갔다 그런 얘기는 해요. 그래서 김 씨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이 지난 15일 이 명상원을 수색해 김 씨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때도 명상원 원장은 김 씨는 죽은 것이 아니다. 깊은 명상에 잠겨 있다면서 접근을 막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인의 아내가 명상원을 찾아갔을 때도 이제 수련 중이니까 면회를 못 시켜주겠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생존 여부는 아직 모르는 것이고. 네, 이미 그때 죽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참 얘기 들을수록 점점 이상해지는데 혹시 종교적이거나 주술적인 부분 없었는지 궁금해요. 네, 경찰이 김 씨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이미 한 달 넘게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시신에서 심한 악취가 풍겼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원장이 죽지 않았다고 한 걸 보면 뭔가 이상하긴 합니다. 예. 그런데 경찰은 아직까지 종교적이거나 추술적인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지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추가 피해자가 있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네, 이 명상원은 회원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예. 그 경찰이 등록된 회원 명부를 바탕으로 혹시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김 씨의 시신을 발견한 날 경찰 특공대와 수색견을 투입을 해서 명상원 건물과 인근을 수색을 했는데 당시엔 추가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 해당 명상원 원장은 구속이 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네, 제주지법이 어제 그 명상원 원장 홍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거였는데요. 원장은 유기치사와 사체언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기치사라는 것은 의식을 잃은 김 씨를 방치해서 사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즉시 조치를 취했다면 살릴 수 있었는데 그냥 둬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렇군요. 네. 참. 타살 혐의는 없습니까? 네, 부검 결과 시신에 별다른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극물 등에 대한 타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경찰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뭐 다 열어놓고 수사 중에 있고요. 어쨌든 외래에 의해서 어떤 사망은 아닌 것으로 일단 부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부검 감정이 나와야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정하면 김 씨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쓰러지자 명상이나 한방침 등으로 살릴 수 있다면서 설탕물 등을 먹였고 결국 숨진 뒤에도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경찰은 김 씨가 침을 맞은 흔적이나 신장 조직 등에 대한 국가수의 정밀 분석을 의뢰한 상황이고요. 이 결과는 한 달쯤 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가수의 과학 수사를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명상을 통해서 뭔가 마음을 다스리고 건강하려고 찾았던 명상원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게 참 유족으로서는 참 억장이 무너질 일이겠습니다. 네. 뉴스 추적 박호근 기자였습니다. 네, 전국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른 오늘이었습니다. 불에 탄 자동차에서 시신이 발견되는가 하면 용인과 부산의 공장에서도 화재가 났는데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건물이 뼈대만 남고 모두 불길에 휩싸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용인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습니다. 충북 제천의 한 도로에서는 오늘 오후 길에 서 있던 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금세 꺼졌는데 뒷좌석에서 신원 모를 남성의 시신이
불에 탄 채 발견돼 경찰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지나가던 주민께서 사고나신 분은 운전석 뒤쪽. 부산 센텀시티 내 한 임플란트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내부 공조실과 제조실에서 난 불은 야간 근무자의 신고로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강원도 양양에선 레저 활동에 나갔다 돌아오던 6명이 탄 고무보트가 파도에 전복돼 해경이 출동했습니다. 다행히 6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이번엔 단독 보도 순서입니다. 이 강력범죄 전과자들은 대면 서비스 업종인 택배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인 가구나 여성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현장은 바뀐 게 없었습니다. 택배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부터가 삐걱대는 탓입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헬멧을 쓴 건장한 남성이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옵니다. 대문 앞에 놓인 택배를 살펴보더니 그대로 쓱 가져갑니다. 쌓여있는 물품을 뒤적이며 골라가는 여유까지 부리는 이 남성. 다른 지역에서 택배 일을 하는 택배기사 A씨였습니다. 대면 서비스인 택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범죄 악용 사례가 늘고 국민 불안이 잇따르자 국회는 지난해 7월 법을 개정했습니다. 신규와 현직 택배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 폭력이나 상습절도, 성, 아동범죄 등을 저지른 강력범죄자는 배달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정부와 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유예 기간을 둔 뒤 올해 7월부터 법이 본격 발효되는데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아직 관계당국 간 협의가 덜 끝났다고만 설명했습니다. 경찰 측에서 이제 자기네 업무 인력이 적어서 지금 조회 해신하기 힘들다 해서 약간 좀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2014년부터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있는 택시와 버스업계의 경우 최근 5년간 강력범죄 전과 운전자 777명이 적발됐습니다. 국민의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관계 당국이 좀 적절하게 대처를 하라는 취지의 법인데 1년 동안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꼭 뒤늦게 늦장 행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배달 대행 등 신종 대면 업종도 범죄자 취업을 제한해달라는 목소리가 쏟아지지만 제도 구비 속도가 국민 요구에 한참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이처럼 현장과 법이 따로인 소식은 하나 더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과 같은 감정 노동자들을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달랐습니다. 전국 886만 명의 감정 노동자들의 눈물 여전히 흘리고 있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A씨는 최근 학부모의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노조를 가입했다는 이유로 반감을 가지고 계시는 학부모님이 보육하고 있었는데 들어오더니 아이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밥값은 하고 사시는 거죠? 이러면서. 밥값은 하고 있어야지. 월급 잘 받았었다. 왜냐면 생각이 없는 양심으로 있잖아. 머리 안 들어가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선 고객이 직원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주문을 누가 그렇게 받냐? 아니 아니야? 올해 한 조사에 따르면 감정 노동자의 71%가 고객의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힌 상황.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됐지만 피해는 여전한 겁니다. 감정노동자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사업주는 보호 조치를 하고 보호를 요청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법이 실제로 도움이 된 적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장님이 하실 이야기 있으면 따로 자리 마련해드릴게요. 저한테 폭언을 한 상태인데 근데 아직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그렇게 받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뭐 사례도 별로 없었고. 한 조사에선 보호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답한 감정노동자가 87%에 달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금까지 사업주가 보호조치를 안 해 신고 처벌된 것은 고작 2건, 사업주가 불이익을 줬다는 신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건화해서 일이 커지게 만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자신들이 좀 곤란한 경우가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숨기는 경우들이 노동부에서 현장 관리 감독이나 제도적 보완을 하는 후속 조치들이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지난해 말 기준 감정 노동자 직군에 포함된 노동자는 모두 886만 명입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멕시코 군과 경찰이 마약왕 구스만의 아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조직원들이 로켓포까지 쏴대면서 극렬 저항하자 그만 풀어줬습니다. 헐리우드 액션 영화가 아니라 이 실제 상황입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멕시코 쿨리아칸 시내 곳곳에서 무장교환들이 트럭을 타고 마구 총격을 가하고 차량 여러 대가 불탑니다. 전쟁과 같은 긴박한 상황에 시민들, 특히 어린이들은 겁을 먹은 채로 차량 옆에 몸을 숨깁니다. 멕시코 군과 경찰이 마약왕 구스만의 아들이자 마약 조직 두목인 오비디오 체포작전에 나서자 그의 부하들이 몰려와 기관총과 로켓포를 쏘며 격렬하게 저항한 겁니다. 작전이 수행된 몇 시간 동안 시내에선 대혼란이 벌어졌고 이 틈을 타 인근 교도소 수감자 50여 명이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군경은 오비디오 체포에 성공했지만 정부는 시안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오비디오를 풀어주고 철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Valer más la captura de un delincuente que las vidas de las personas. 하지만 정부가 마약 조직에 무릎을 꿇고 범죄 조직에 힘만 실어줬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은 오브라도르 대통령을 비롯한 안보 강요들의 사퇴를 주장하는 등 후폭풍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하태경 의원에 이어서 이준석 최고위원이 당직을 박탈당하면서 바른미래당의 내용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비당권파 의원들은 비공개 회동에서 도미노 탈당과 신당 창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 비하 발언으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돼 당직 박탈 징계를 받은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이 최고위원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부당하고 비상식적이라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사실 당권을 지키려는 마지막 추한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는 더 안 좋은 모습을 물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비당권파 의원들과 손학규 체제의 종말과 새로운 야권 재편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손학규 대표를 비난해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하 의원은 한 사람의 권력욕에 당이 풍비박산 나고 있다며 권력만 유지하면 된다는 손 대표가 추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조국보다 더 염치 없는 정치인이라며 맞설 만한 가치가 없어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은 서울 강남 인근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유승민계와 안철수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탈당과 신당 창당 등 향후 진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윤리위원회 징계를 계기로 당내 갈등이 정점에 치달으면서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권영보입니다. 취직시험 마지막 관문이 바로 면접이죠. 그렇죠. 가장 긴장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장님 앞에서 덜덜 떨면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데 요즘에는요. 인공지능이 사장님을 대신해서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실화입니까? 네. 170여 개 기업들이 이미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뭐 컴퓨터하고 얘기하는 거나 쉬울 것 같은데요?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원자가 집중력이 있는지 여부도 판단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이기종 기자가 취재해왔습니다. MBN 인턴 기자와 함께 영업 마케팅 직군으로 AI 면접을 직접 치러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채리라고 합니다. 응시하게 된 이기종이라고 합니다. 자기소개와 기본 질문에 이어 위치 기억하기 같은 10가지 유형의 전략 게임에 쉴 새 없이 답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전혀 모르겠는데 틀리고 있는 건가? 예상 밖의 질문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책임감을 심어주는 계획이 저에게 잘 맞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뭔 소리야. 면접에 걸린 시간은 1시간 정도. 어떨 것 같아요, 점수는? 점수는 망한 것 같아요. 네, 게임을 잘 못한 것 같고. 하지만 실제 결과는 인턴 기자가 기자보다 훨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답률보다 끝까지 면접에 집중한 것이 포인트.
한 번 틀렸다고 이제 포기하고 넘겨버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정답을 찾아가시려고 하고 집중력을 잃지 않으신다던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까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각 회사나 업무별로 우수한 직원들의 특징이 있는데 응시자가 그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AI가 평가하는 겁니다. 말로 답한 경우 내용 대신 표정과 말투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보통 집에서 원격 접속해 혼자 시험을 치르고 멈추거나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컨디션이 좋은 시간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성향을 파악하는 질문에는 무조건 좋은 답만 하다간 오히려 신뢰 불가로 최하점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뷰 영상이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될 수 있으니 단정한 복장을 입고 욕설이나 장난은 삼가야 합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1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는 소방차 전용 구역을 설치하는 게 의무입니다. 화재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실상은 주민들의 차량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어디가 소방차 전용 구역인지 당최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정태훈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차장 한가운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소방차 전용 구역에 화물차 2대가 나란히 주차돼 있습니다.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방법이 지난해 개정됐지만 실제 현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페인트색이 바래 주민들은 용도조차도 모르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도 문제의식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법 시행 이후 들어온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초기 단계니까 아직 사람들이 많이 알지도 못할 것 같고 이제는 신고가 들어오고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소방차는 보통 2.5m 정도의 폭을 지니고 있어서 전용 구역에 차량이 한 대만 주차돼 있어도 진입이 어렵습니다. 소방길이 막히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시간이 늦어지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량이 모자라잖아요. 밤늦게 돌아가도 공간 없으면 그래도 뭐 세워놓고. 올해 발생한 크고 작은 아파트 화재 사고만 2,300여 건. 안전의식 개선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만끽하기 참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는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12도, 대전이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한낮에는 20도로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오늘과 달리 내일은 곳곳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지만 서울과 경기, 충남은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모레에도 서쪽 지방은 공기가 계속 탁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야외 활동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예쁜 뭉게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밤부터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내일 아침 최저기온 10도를 밑도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겠습니다. 한낮에 광주가 24도, 대구가 23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너울성 파도가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도 맑은 날들이 많겠고요. 이맘때보다 포근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다가 주 후반쯤 서늘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내일 주말 맞아서 단풍 구경 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휴, 얼마나 좋으실까요? 네, 단풍 구경 못 가는 분들 위해서 단풍 이행시라도 한번 지어볼래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은 먼저 운을 떼주세요. 단풍잎이 물들어가면서 풍금 소리가 아주 은은하게 들리는 듯하네요. 좋은데요? 괜찮은가요?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한번 운을 띄워볼게요. 예. 단풍 이행시라. 풍은 뭘로 할까요, 근데? 참. 자, 시청자 여러분, 내일 멋진 휴일 나들이 한번 또 계획해 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